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던 비규제 지역들이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나니까 대출이 줄어든다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돈 있는 사람들 많아서 비규제 지역에 청약하러 많이 간다고 했는데 실제 이 지역에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대출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 규제의 소급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죠. 비규제 지역일 때는 LTV가 70%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분양가의 60% 수준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됐죠. 이러고 나니까 비규제일 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까지 이거 적용하는 거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꿀 빨고 싶었는데 안 되게 되니까 이러는 거죠. 실수요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막 청원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주택자는 대안이 있죠. 팔면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대출 더 안 해준다고 지금 난리하는 거죠. 비규제 지역을 산 이유는 대출로 버티다가 6개월 버티고 팔거나 준공 나면 팔려고 매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기존의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3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만 당장 융통할 수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10% 계약금 3천만 원 내고 60%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잔금 치를 때에는 입주 때 시세를 고려해서 다시 또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시세가 4억이면 2억 8천까지 대출이 되니까 자기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시세가 5억이 간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나마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중간에 팔 수도 있으니까 3천 넣고 6개월 만에 또 3천 이상 벌면 100% 수익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비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잔금 대출부터 막힙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똑같이 3억짜리 아파트였어도 잔금 때 다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도금 대출 한도만큼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기 자금이 1억 2천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가능하던 투자가 이제 막힌 상황이 됐어요. 또 바로 먹고 튈 수도 있었는데 전매 제한 기간도 더 늘어나고 돈도 더 필요하니까 그만큼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꽉 막힌 중도금 대출에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이 살 때 자기 돈 갖고 사는데 아파트만 자기 돈 안 들이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데 수원, 안양 9억이 넘는 아파트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LTV도 50%로 조정이 됐어요. 그동안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대출을 통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전국토의 대부분이 규제 지역 안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단, 미분양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었던 건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몰려가면서 과열이 돼서 다시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출 한도 안 나온다고 막 민원 넣고 청원하고 그래가지고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경우는 구제를 해줬어요. 어쨌든 대출 관련해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검단 같은 경우 지금 4억대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반년 만에 2억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지금 샀던 물건들인데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분양권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소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 2023년까지 7만 5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매수세가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비규제였는데 이 비규제가 호재가 돼서 사람들이 몰려갔고 이제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투자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올랐다고는 하는데 실제 돈이 아니죠.
비규제에서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 10%밖에 안 되는데 당장 몇천만 원의 유동성도 지금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소득은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대출을 더 조일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DSR 총량제가 발표가 됐죠. 금융기관별로 규제를 했던 DSR을 이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등 가계신용대출을 실시할 때 차주의 실제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DSR 관리 주체를 차주 단위로 전환을 하고 대출 상환 능력 심사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대출관리 선진화 방안은 계속 예고되어 왔던 거죠.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역병사태 대응을 위해서 계속 확장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생활자금 수요뿐 아니라 자산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많이 땡겨 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은행 지금 대출 내줄 만큼 내줬는데 은행이 여지껏 대출 내줘서 지금 가계부채 이만큼 늘어난 건데 아직은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양호하게 보이는 거지 언제까지 이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도 지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액 신용 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도 지금 그 규모를 줄이고 있죠. 전문직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대출해주고 했었는데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고 대출의 조건도 더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내서 계속 부동산 버블을 키워왔는데 이제 그 빚을 더 내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 전체에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코스피 3100이 깨진 날 하느니 경고를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쇼크가 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비투 그만하라고 경고장을 꺼냈어요. 주식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큰손들도 얘기하고 있죠. 미국 월가의 투자 거물인 제러미 그랜섬은 지금 증시에 낀 거품은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로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드 야데니는 얘기하죠.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표가 과열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종말은 대부분 붕괴였다고 하죠. 고통스러운 조정이 예상된다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과열임을 경고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이 말이 진실인 적이 없었다고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끌 비투 작년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10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2004년에 가계부채가 300조였고 10년 동안 늘어난 게 700조인데 지금 1년 동안 100조가 늘어났어요. 1700조가 넘어섰고 가뜩이나 감당하기 힘든 부채 규모였는데 늘어나는 속도도 엄청납니다. 작년 6개월 동안 이금융권에서 15조 이상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땡길 수 있는 돈은 다 땡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체율은 아직 낮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죠? 지금 정부가 금융지원 조치하고 유예 조치 해주고 있어서 오히려 연체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가린다고 다 가려지나요? 실제가 사라지나요? 실제와 금융 간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폐업을 하면 원리금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을 능력 안 되기 때문에 이자는 유예해주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부실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표가 괜찮다고 실제가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뱅크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한꺼번에 임출하게 되면 생기는 게 뱅크런이죠. 아니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면 사람들이 다 돈 찾아가서 생기는 게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이 터지면 은행 문 닫고 대출해준 사람들한테 돈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되면 다 줄도산하고 은행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게 뱅크런입니다. 은행은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또 잠궜어요.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느라 지금 1월달 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신용대출이 2조 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그고 있어요. 4일 동안 마이너스 통장이 7천 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뱅크런, 자기가 은행에 맡겼던 돈 다 찾아가는 게 뱅크런이었는데 지금 맡겨놓은 게 아니라 빌리는 돈을 다 땡겨가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 전에 미리 받자 대출런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빌려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 부실나면 은행도 바로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신용대출 지금 조이고 있는데 이거 옥죄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살려고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 2번의 위기를 겪고 지금 3번째 위기 상황 하에 있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죠. 외환위기 흑자도산하고 막 이랬던 건데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달러가 없어가지고 구제금융을 받게 된 거죠. 외환위기는 달러의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겪었던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됐는데 시작은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그러니까 은행은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금융시장의 위기로 번진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대에 주력을 했죠. 정부가 막 RP 같은 거 사들이고 하면서 은행이나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해서 겨우겨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가계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죠. 대출런이 발생을 했어요.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게 끊기기 전에 대출을 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땡겨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출 막히기 전에 대출런을 통해서 확보한 유동성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GDP의 100%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유동성을 다 땡겨서 다 이걸 부동산에 쏟아 넣었어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여기에 땡길 수 있는 유동성은 다 쏟아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부동산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뛰어들었고 모자라는 유동성은 대출을 통해서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들었는데 은행이 지금 몸살이고 있죠? 빚은 임계치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제 끝이죠? 가계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